예, 국립중앙박물관 세계문화부장 신영호입니다. 오늘 2021 아시아 인문자산 광자에 참여하기 위해 국립중앙박물관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이 강좌는 국립중앙박물관과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가 함께 시민들에게 아시아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지식을 나누고자 만든 것입니다. 올해는 안타깝게도 코로나19 때문에 온라인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만 조만간 우리가 대강당에서 뵐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본 강좌는 매년 주제가 바뀌는데 올해는 해상 실크로드의 도시들을 주제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유는 올해 새로 시민들께 선보일 국립중앙박물관 세계문화관의 세계 도자실 때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아직 여러분께 선보이지는 못하지만 아마도 이번 달 안으로는 박물관이 다시 개관하게 되면 정식으로 문을 열고 여러분을 맞이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세계 도자실과 해상 실크로드의 도시들이 무슨 관련이 있는지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이번에 공개되는 세계 도자실은 단순히 세계 도자의 역사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도자기를 매개로 전개된 동서 교류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전시실이기 때문입니다. 도자기는 대략 14세기 이후 해상을 통해 활발한 교역이 이루어졌기에 해상 실크로드 상에 위치한 도시들을 살펴보면 도자기를 비롯한 다양한 동서 교류의 모습을 살필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강희정 선생님이 강의해 주실 말라카 해협은 해상 교역의 거점으로 이러한 실상을 잘 보여줄 것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국립중앙박물관의 신영호 부장님에 이어서 제가 다시 또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강좌가 국립중앙박물관과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지역인문학센터와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되었습니다. 앞에 상세하게 이미 신용호 부장님께서 다 내용을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제 저희가 이걸 하다 보면은 많은 질문이 왜 아시아 할 때 이제 S가 소문자냐, 이거 오자 아니냐 하는데 저희의 이 의도는 아시아인 아시아, 즉 아시아를 구성하는 즉 넓은 의미의 메가아시아 내에서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등등이 다 포괄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뒤에 오자라고 소문자 S에 대해서 지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요즘 보면은 중국의 1대1로 이야기도 있고 또 대한민국도 신북방, 신남방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정작 우리가 중국이나 일본을 제외한 다른 아시아에 대해서는 참 모른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아시아 연구소에서 다양한 이러한 학술 활동과 함께 이제 일반 어떤 교양의 강좌 등등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 역시 저희가 국립중앙박물관과 이번에 공동 행사를 하면서 역시 제일 먼저 내세운 주제는 아시아의 해상 실크로드, 정확히는 실크만이 아니라 조금 전에 신용호 부장님 말씀대로 도자기 또 향신료가 움직였던 그러한 길 그리고 거기에 대한 도시들에 대한 말씀을 지금 비록 우리가 이게 줌으로 혹은 유튜브로 보고 있지만 정말로 좀 현실감 있게 많은 사진들을 보면서 강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강좌만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매년 이번은 바닷길이지만 앞으로는 초원길, 사막의 길, 혹은 향신료의 길, 혹은 철의 길, 혹은 말 등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보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런 강의에는 제일 먼저 나오시는 분이 가장 강의를 잘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로 모시는 분은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에 계시면서 계속해서 이런 동남아시아 혹은 이런 해상 실크로드에 대해서 많은 업적을 내신 강희정 교수님을 모시고 저는 조용히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 강의를 하게 된 서강대학교 강희정입니다. 먼저 이렇게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이렇게 연속적인 그 아시아 해상 실크로드의 도시들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기획해 주신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그리고 국립중앙박물관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이제 제가 강의를 하려고 하는 부분은 이제 말라카에 대한 것입니다. 이 말라카는요, 사실은 많이 뭐 아시는 분도 계시고 전혀 처음 듣는다 도대체 그게 어디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아시아 해상 실크로드의 도시라는 강연을 기획하셨을 때 저한테 이제 어떤 도시를 하고 싶냐, 어떤 도시를 강의를 하고 싶냐 이런 걸 물어보셨어요. 근데 저는 주저하지 않고 말라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말라카라고 대답을 한 이유는 말라카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말라카가 왜 좋으냐? 그건 이제 차차 제 강의를 통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우선 제목을 제가 해상교역의 거점, 말라카 왕국의 빛과 그늘이라고 했는데 이걸 이제 해상교역의 거점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말라카 왕국이 한때 굉장히 중요한 교역 도시로 성장을 했었기 때문에 이 해상교역의 거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걸 또 거기다 그걸로 그치지 않고 빛과 그늘이라고 쓴 이유는 뭐냐 하면 이 말라카 왕국의 그 지정학적인 위치 때문에 굉장히 그 많은 사람들이 탐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 덕에 그 말레이 반도에 있는 그 말라카의 위치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서 여기가 교역을 하는데 매우 성공적인 중요한 자리가 된 것은 분명하지만 그와 동시에 여기를 좀 이렇게 탐내는 세력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바로 그 위치 때문에 약간 좀 오고 가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점령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고 그래서 종종 전쟁이나 전투가 빚어졌고 그 덕에 또 식민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말라카 왕국이 빛과 그늘을 모두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제목을 해상교역의 거점, 말라카 왕국의 빛과 그늘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네, 말라카는요. 말레이어로 이제 말라카 뭐 다양하게 부릅니다. 그리고 또 뭐 현지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뭐 말락 뭐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냥 한국어 발음에 적절하게 가장 이제 비슷하게 말라카 이렇게 그냥 씁니다. 뭐 때에 따라서는 물라카라고 쓰기도 하고요. 말라카, 물라카, 뭐 멀라카 뭐 다 씁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익숙한 이름은 말라카입니다. 네, 지금 제가 써드린 대로 말레이어로는 물라카라고 할 수 있고요. 중국어는 역시 말라카라는 그 발음을 한자로 음차를 해서 마육갑 발음이 조금 좀 이상합니다. 그죠? 그렇지만 그거는 이제 말라카라는 발음을 중국어로 가장 흡사하게 옮긴 것이라서 마육갑 이렇게 되고요. 또는 이제 다른 식의 그 한자 표기로는 만랄가 이렇게 표기를 하기도 합니다. 마육갑, 만랄가 다 같은 말라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주로 명사의 이 이름들이 나옵니다. 이 말라카가 유명해진 것은 2008년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가 되었기 때문에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가는 곳이 됐고요. 그 덕에 이 말라카는 나름 관광 수입이 말레이시아에서 아마 가장 높은 곳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그 통계를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는 것이 굉장히 큰 어드밴티지랄까 뭐 그런 이득을 준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사실상 말라카는 원래 술탄이 다스리던 술탄의 영토였습니다. 그러다가 1511년에 포르투갈이 점령함으로써 그때부터 서구 열강들이 여기를 찾아오고 점령하고 식민지로 삼는 그런 역사가 나름 비극의 역사가 계속 이어진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마침내는 이제 가장 20세기에는 가장 뒤에 점령한 것이 이제 일본입니다.
대동아 전쟁 때 일본이 1943년에 점령을 해서 대동아 전쟁에서 이제 손을 들 때까지 그때까지 말라카를 점령했고 그 뒤에 다시 이제 갔다가 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이제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이 말라카라고 하는 곳은 그 지리적인 위치 때문에 역사상 가장 중요한 교역의 중심지가 됐고요. 현재는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이 찾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라카를 아까 굉장히 좋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하면 굉장히 문화가 독특해요. 동남아시아가 전반적으로 아주 복합적이고 다문화적인 성격을 아주 많이 보여주는데 말라카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리고 말라카는 그 중에서도 가장 그런 그 다문화적인 성격이 매우 다양하게 드러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원래 이 말라카가 그 교역을 할 때는요, 아랍, 중국, 인도에서 온 상인들이 북적북적거렸고 그들이 여기에 머물러 살면서 때로는 뭐 현지 말레이인들과 결혼을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의 그 아시아에서는 아랍, 중국, 인도 문화의 영향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유럽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먼저 포르투갈이 들어오는 바람에 포르투갈, 그 다음에 네덜란드, 영국 이런 순서로 점령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들 문화의 영향도 또한 같이 나타나는 곳이 말라카입니다. 지금 보시는 빨간색 마크가 있는 곳, 그곳이 이제 말라카입니다. 지금 맨 아래 싱가포르라고 써 있는 거 혹시 보이시나요? 네, 아래쪽에 싱가포르 있고 그 위에 글씨는 말레이시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그 위로 올라가면 태국이 되는데요. 여기를 좀 확대해서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여기가 싱가포르이고요. 싱가포르에서 그 위쪽으로 쿠알라룸푸르와 싱가포르 사이에 있는 곳이 말라카입니다. 이 말라카는 쿠알라룸푸르에서 약 2시간 정도, 버스로 2시간 정도 되는 곳에 있는 곳인데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싱가포르에서 말라카까지 거리는 대체로 비슷합니다. 싱가포르이 조금 더 멉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곳이 말라카입니다. 그런데 왜 말라카가 뭐가 어때서 여기를 중요하다고 여기느냐?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옛날에 배들이 전부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요 사이를 지나서 다녔어요. 요 사이를 말라카 해협이라고 하는데 요 말라카 해협을 통과를 해서 인도양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바다에서 그러니까 해상 실크로드에서 배들이 주로 다니는 길이 여기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길을 가장 먼저 오랫동안 사용을 했고 왜 말라카를 봤나? 말라카는 서양 사람들이 동양의 베니스라고 이야기를 했을 정도로 일단 아름답고 교역 물품이 많았고 그랬던 곳입니다. 그리고 다문화를 형성하고 있었고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15세기 해양 교역의 거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국인, 유럽인들이 이주를 해서 아주 복합적인 다문화를 형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라카는요 원래 오랑라웃의 거점이었어요. 오랑라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말레이 말인데요. 오랑이 사람이란 뜻입니다. 오랑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오랑우탄 아시죠? 오랑우탄의 오랑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붙인 거거든요. 그래서 오랑라웃은요. seaman, sea people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다에 사는 사람들인 거죠. 그 이전에는 그냥 바다에 사는 사람들, 오랑라웃이 살고 있는 그냥 그런 그냥 어촌 정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라카가 중요한 그 위치에 오르게 된 것은 1402년에 싱가포르 방면에서 파라메슈바라라고 하는 왕자가 와요. 그래서 이 왕자는 여기에다가 술탄 왕국을 건립을 합니다. 사실은 이 왕자가 처음에 세운 것은 말라카라고 했는데 이 왕자는요. 원래 아까 제가 지도에서 보여드렸을 때 수마트라가 있었고 그 옆에 자바섬이 있었잖아요. 자바섬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자바섬에 있었던 나라 중에 마자파잇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마자파잇에 있었던 그 마자파잇 왕국에서 싱가포르 방면으로 침략을 해요.
그래서 이 왕자가 그거에서 도망을 쳐서 이 그 북방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말레이 반도 북쪽으로, 싱가포르하고 말레이 반도는 쭉 붙어 있으니까 싱가포르에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다가 중간중간에 쉬었죠. 여기서 쉴까? 여기는 괜찮을까? 아, 여기 아니야. 그리고 또 올라가고 그러다가 말라카 지역에 도달했을 때 그냥 이렇게 나무에 앉아서 쉬었어요. 나무에 앉아서 쉬었는데 쉬다 보니 어떤 그 조그만한 사슴이 개한테 쫓겨서 도망을 가다가 막판에 이제 쥐도 궁주에 물리면 뭐 한다 이런 것처럼 이 사슴이 막판에 그 자기를 궁주에 모은 개를 갖다 확 밀어가지고 이 개가 절벽에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고 이 도망자의 신세였던 파라메슈바라 왕자가 아, 이게 약한 짐승이라고 하더라도 저렇게 자기보다 센 짐승을 이길 수가 있구나. 그럼 아니다. 나도 여기서 다시 힘을 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자리에다가 나라를 세우기로 합니다. 그것이 바로 말라카 왕국의 시작이었어요. 이 말라카 왕국이란 이름이 붙은 것은 그때 파라메슈바라라고 하는 왕자가 쉬던 곳이 바로 쉬던 그 나무 이름이 말라카였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가 쉬던 그 나무 이름을 따서 말라카라는 나라를 세운 거죠. 그리고 나서 이 파라메슈바라는 사실상 굉장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국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요. 그래서 왕과 왕비가 3번에 걸쳐서, 이때가 명초기잖아요. 명나라 초기거든요. 그래서 3번에 걸쳐서 명나라로 난징에, 그때 명초기 수도는 난징이었기 때문에 난징으로 갑니다. 그래서 난징에 가서 이제 잘 봐달라, 우리랑 좋은 관계를 맺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1405년에 처음으로 정화가 이 말라카에 옵니다. 정화가 자신의 대함대를 이끌고 말라카에 왔는데 이때 그 정화와 잘 협상을 해서 이 왕자는 그 조공을 우리가 바치겠다. 조공국가가 되겠다. 명나라에.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 대신 우리를 봐달라. 왜? 우리는 항상 태국의 위협에 놓여 있기 때문에 태국을 조금 막아줄 수 있는 힘을 너네가 줘야 된다. 우리를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약속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약 1402년부터 약 100년 동안 말라카가 아까 말씀드린 해상 실크로드 상에서 누릴 수 있었던 모든 것을 누려요. 모든 것을 누리고 모든 부를 축적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것을 눈독을 들인 게 누구였냐 하면 포르투갈이었어요. 그래서 1511년에 포르투갈이 말라카를 정복하고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유럽 식민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이 포르투갈이 비실비실할 때 네덜란드가 점령을 해요. 그것이 1641년이에요. 그러니까 포르투갈은 약 130년가량 여기를 점령을 했던 거죠. 포르투갈이 여기를 점령한 이유는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1824년에는 네덜란드 영이었던 이 말라카를 영국이 접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영국은 여기에 그 해협 식민지, 제가 옆에 써드렸지만 브리티시 세틀먼트라든가 스트레이트 세틀먼트라고 불리는데 이 해협 식민지를 건설합니다. 여기다가. 이때 해협 식민지라고 하는 것은 해협이 말라카 해협인 거죠. 말라카 해협이다 보니 그 말라카 해협을 따라서 있었던 나라, 도시죠. 빼낭, 말라카, 싱가포르 이렇게를 쭉 있는 요 부분을 영국이 자신의 관할지로 하고 식민지로 만들고 그리고 거기다가 해협 식민지라는 이름을 붙였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1942년부터 약 3년 동안 일본군이 점령을 하고요. 마침내 일본군이 물러난 다음에 영국이 다시 되돌아옵니다. 원래 우리 땅이니까. 영국이 생각하기에 원래 우리 땅이니까 일본군이 졌으니까 우리가 도로 간다. 그리고 도로 갔어요. 그리고 갔다가 1957년에 이제 손을 놓고 니네 맘대로 해라. 이제 니네 독립해라. 이렇게 봐줍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는 1957년에 독립을 한 것이 말라카의 독립으로 이어집니다. 똑같은 거죠, 뭐. 네, 그래서 정화를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것은 말라카가 가지고 있는 복합적인 문화의 성격들입니다. 이 문화들이 가장 많이 잘 보이는 것이 일단 중국계 문화인데 중국계 문화 가운데 특기할 만한 것은 바로 지금 보시는 챙훈탱이라고 하는 사원입니다. 이 사원은요, 현지 사람들 이야기로는 정화를 기리기 위해서 세운 사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중국 사원에 해당하고요. 정화가 바로 돌아가고 나서 이거를 세운 것은 아니고요. 1645년에 3명의 카피탄 치나가 후원을 해서 건립을 했습니다. 카피탄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 네덜란드 말로 캡틴에 해당합니다. 이 캡틴이니까 중국인 공동체를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는 우두머리쯤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카피탄은 캡틴이고 치나는 차이나죠. 그러니까 중국 캡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 3명이 있었는데 그들이 후원을 해서 이거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리 웨이킹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사원을 세우기 위해서 중국에서 직접 건축 자재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1704년에는 찬키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에 중심사당을 세우고 그 이후에도 계속 증축과 개축이 이루어졌어요. 그 문을 조금 전에 보신 게 문인데 거기를 들어가면 바로 이렇게 생긴 대웅전에 가까운 이런 그 중심사당이 있고요. 그 옆에 한쪽 구퉁이에는 이런 각종 중수비들이 써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들이 원래 라자라는 호칭을 쓴 데서 볼 수 있듯이 인도의 영향이 강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멀지 않은 곳에 이렇게 힌두 사원이 있습니다. 이름이 좀 길어요. 스리 뽀야따 비나야가 무르띠라고 하는 힌두 사원이 옆에 있는데 이 사원 안에는 가네샤를 모시고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원은 또 특이하게도 치티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위한 사원인데요. 이 치티는 뭐냐 하면 인도에서 이주한 사람들이 현지에 오래 살고 있으면서 말레이 언어를 배우잖아요. 그리고 말레이 풍습을 그대로 쓰고요. 그런 사람들을 치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치티들을 위한 사원이니까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딱히 인도에서 온 사람들을 위한 인도 사원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 윗부분에 흥미롭게도 이렇게 색깔을 울긋불긋하게 칠하고 그 안에 신상을 세워놨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모스크가 없느냐? 아닙니다. 모스크 있습니다. 당연히 모스크가 있는데 이 말레이시아는 이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말레이 사람들을 위한 모스크가 이렇게 있고요. 말라카 해협 모스크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다른 종교. 말라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문화, 복합문화의 거의 중심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요것은 세인트 폴 교회입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하얀 동상은 포르투갈이 세운 자비에르 신부님의 동상이에요. 요 성당은요 원래 1521년에 포르투갈이 원래 왔을 때 구교를 내세우잖아요. 구교 카톨릭을 전교하기 위해서 왔죠. 중남미에 갈 때도 카톨릭이었고 동남아에 올 때도 카톨릭이었습니다. 그래서 카톨릭을 전교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언덕 위에 이렇게 하얀 성당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네덜란드가 점령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네덜란드는 신교죠. 개신교입니다. 그러니까 네덜란드가 봤을 때 성당은 우스운 거예요. 그래서 거의 버려지다시피 하고 많이 파손이 됩니다. 유럽의 점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98년에 처음 바스코 다가마가 인도 항로를 발견한 이후 제일 먼저 아시아로 밀고 들어온 것은 포르투갈과 스페인이었습니다. 근데 포르투갈이 이제 이쪽을 1511년에 점령을 하면서 1511년에 점령을 하면서 내세운 것이 3G예요. 3G 무슨 전화기 같잖아요. 핸드폰 아닙니다. 이 3G는 뭐였냐면 글로리, 가스펠, 골드 다 G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의 영광 그리고 우리는 금을 찾아간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처음에 원했던 것은 향료 무역을 통해서 엄청난 이득을 얻을 거라는 희망을 가졌어요. 그래서 향료를 독점하는 것이 목표였는데 그때 말하는 향료는 정향 인도네시아에서만 났죠. 그때 육두구, 메스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이 전부 오늘날의 그 몰루크 제도라고 하는 곳에서 나는데 그거를 이제 자기네들이 독점적으로 가지고 무역을 하려는 것이 목표였어요. 그래서 포르투갈이 생각한 거는 뭐냐면 내가 인도까지만 가면 된다. 인도까지만 가면 향료 무역을 독점할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하고 1510년에 인도의 고아 지방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아닌 거예요. 인도에서 이 향료를
독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 인도 넘어 더 동쪽으로 가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때 장군 알부케르크가 18척, 18척의 전함을 가지고 말라카로 침입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말라카로 침입을 하니까 말라카 사람들은 가만히 있나요? 당연히 우리가 태국하고도 싸웠는데 여기도 싸워야지 하고서 말라카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저항을 했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졌죠. 져서 함락이 됩니다. 이 말라카가 가지고 있었던 화력은 태국, 버마, 중국에서 대포를 수입한 것에서 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미 이 시기에 우리 임진왜란 일어나기 한참 전인데요. 이때 이 시기에 이미 태국, 버마, 중국에서 대포를 만들었고 그거를 말라카가 수입해서 막강하게 그 화력을 갖추고 있었다는 것이 참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런데 포르투갈이 여기를 점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하면 무슬림이 아닌 사람들을 포섭한 거예요. 무슬림이 아닌 사람들을 포섭해서 이 아닌 사람들, 즉 중국계겠죠. 이런 사람들을 포섭해서 이들과의 협동작전을 펼쳐서 점령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하나 더 보여드릴 것은 이제 그 페르나칸 문화와 바바뇨냐라고 하는 것인데, 페르나칸이라는 거는 말하자면 우리가 옛날에 세계사 시간 같은 때에 중남미의 뭐 메스티조 이런 거 배우셨잖아요. 식민지 본국과 현지인들의 혼혈로 인해서 태어난 사람들. 그것이 중남미에서는 뭐 메스티조라는 이름으로 불렸다고 한다면 동남아시아에서는 페르나칸이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페르나칸은 현지인 또는 현지에서 태어난 사람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말레이 쪽에서는 바바뇨냐라고 부르기도 해요. 바바는 남자 어른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뇨냐는 여자 어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페르나칸과 바바뇨냐는 발음하기도 좀 힘들고 낯설게 느껴지시지만 사실은 둘 다 같은 말이에요. 주로 외국인과 현지인들의 혼인으로 인해서 태어난 후손, 그리고 그 후손들의 문화가 페르나칸 문화 혹은 바바뇨냐 문화입니다. 이 페르나칸과 바바뇨냐는 특히 동남아시아의 경우에는 중국에서 이주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중국계 이주민들의 문화로 약간 혼동되기는 해요. 그런데 원래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라카만 해도 포르투갈이나 네덜란드가 점령한 지가 수백 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백인 유럽인들과 현지인과의 혼인 또는 그들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들이 많고요. 인도에서 옮겨온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아까 치티 말씀을 드렸지만 같은 계통입니다. 그래서 페르나칸은 유럽인과 현지인 또는 인도인과 현지인, 대동아 전쟁 때는 일본인과 현지인 이런 그 혼인들에 의한 후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전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좋은 자리, 좋은 강연할 기회를 주신 중앙박물관 아시아연구소 전부 다 감사를 드리고 또 길고 지루하고 낯선 이름들 사이에서 나름 좀 방황을 하셨을 수도 있지만 말라카 강의를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